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코스피 수급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연초 이후로 코스피 이제 현물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차트 보기에 앞서서 우선 좀 어제 있었던 뭐 FOMC 관련된 리포트나 아니면 요즘에 뭐 헝다 관련된 리포트,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인 리포트 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간단하게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일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코스피, S&P, 그리고 코스닥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구, 이제 코스피, 코스닥 추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 데이터를 통해서 통화량 대비해서 현재 증시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관련된 지표 뭐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월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통해서 코스피 대비해서 월간 한국 수출액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지금 위험 선호 구간인지 일단 회피 구간인지도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코스피, 그리고 이제 S&P, 뭐 코스닥, 뭐 나스닥 차트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 살펴본 다음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다음 니케이, 뭐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 지수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 원, 그리고 이제 WTI, 금, 뭐 우리나라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키스코홀딩스 종목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 보유하고 있는 뭐 DB손해보험, 뭐 KT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매도는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아직 그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뭐 효성화학이나 뭐 제일제당, 그리고 DLENC, LG전자, GS 종목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또 목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날 보는 이제 LG화학, 포스코, 한국금융지주, 이제 테슬라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번 주 이제 월요일날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좀 업데이트된 거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유동성 데이터 뭐 지급준비금이나 보시면 뭐 지급준비금이나 뭐 재무부 일반 계정, 뭐 연방준비은행 총자산, 뭐 부채 계정 등등 조금 전주 대비해서 업데이트된 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증시가 뭐 사실 추석 효과를 좀 봤죠. 우리나라는 좀 휴장이었었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코스피 한 0.4% 하락, 코스피 200은 0.1%, 다 하락폭이 있었다가 좀 다 되돌림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만 그냥 되돌림 없이 마이너스 한 0.9%, 거의 한 1%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이 이제 코스 200 차트고요. 빨간색하고 파란색깔 구간이 이제 프로그램 순 매수 구간, 순 매도 구간인데, 뭐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 들어왔다가 쭉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좀 증시가 그래도 좀 반등을 했고요. 이제 좀 되돌림이 있었고요. 프로그램 매수의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비차익으로 한 2,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뭐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는 외국인이 한 5,800억 정도 이제 꾸준히 매수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2,3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3,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 한 800억 정도 매도, 기관 한 900억 정도 매도, 외국인 한 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한 55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은 한 14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65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9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현물은 이제 외국인이 한 9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뭐 개인이 한 1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관은 금액이 뭐 크진 않고요.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뭐 소폭 한 6천억 정도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이제 개인이 한 5천억 정도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연초 이후로 개인이 거의 한 70조 정도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수급 추세는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 개인은 매수 상황이고 기관은 좀 매도 상황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매수, 그 다음에 기관은 개인이 조금 매도 중입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 이제 누적 수급 같은 경우 이제 개인이 거의 한 12조 정도 사면서 누적적으로는 계속 개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뭐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일단 리포트 간단하게 좀 다 정리된 것만 먼저 살펴보면 어제 이제 연방준비은행 이제 FOMC가 있었었는데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 그 점도표는 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더 이제 금리 인상이 22년 내년에 한 차례 인상하는 걸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슈가 있었던 건 조금 있다. 뭐 이 FOMC 관련된 건 조금 있다. 조금 보도록 하고요. 뭐 그리고 뭐 옐런 재무장관은 뭐 미국이 이제 디폴트 사태에 빠지면 뭐 역사적인 금리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뭐 조금 경고를 하면서 부채를 좀 한도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데이터들은 뭐 다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OMC 먼저 좀 살펴보면은 FOMC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기준금리 동결이 됐었고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자금을 흡수하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설명을 해서 조금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버스 레포거든요. 이 RRP가 리버스 레포를 지금 800억 1일 한도 이제 거래한 상대방에게 이제 주어진 한도가 800억 달러였는데 1600억 달러로 증액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자체가 흘러갈 데가 없다 보니까 연방준비은행 이제 부채 계정으로 지금 자산을 줄어야 되는 거를 지금 부채를 막 이 리버스 레포를 늘리면서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굳이 사실 몰라도 뭐 크게는 상관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결국 11월에도 뭐 테이퍼링 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사실 뭐 기자회견 때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준비는 이미 완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중요했던 것은 이제 물가 관련된 지표가 저번에는 이제 올해 3.4% 물가를 잡았었고요. 근데 전망치가 4.2%까지 또 상승이 있었고 근원 물가 같은 경우 3%에도 3.7% 상당히 좀 큰 폭의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제 점점 좀 약간 물가 압력은 있을 수밖에 없다. 제가 얘기하듯이 이게 뭐 조금 이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 지급준비금이나 이런 거 데이터 업데이트된 거 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이제 시점이 언제냐 뭐 그 정도의 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래서 테이퍼링은 결국 11월이나 아마 올해 11월, 12월 정도에는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11월에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FOMC 자체는 뭐 사실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저는 매파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점도표에 비해서 이제 9월 점도표가 이제 조금 내년도 인상이 이제 좀 더 증가가 된 상황이고요. 뭐 나머지 부분은 뭐 보여드리기만 하고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헝닭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제 뭐 중국이 아무래도 공산당이다 보니까 그냥 정부에서 어떻게든 도와주지 않겠어? 뭐 어느 정도 이제 얘기는 맞는 겁니다만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공산당인 나라들은 그러면 금융위기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발생을 하고요. 결국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디레버리징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부채 증가하는 속도를 잡으려고 하는데
중국이 제가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개입은 할 수 있겠으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본인들이 이제 디레버리징을 해야 된다라고 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제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이제 부도가 난다고 해서 도와주면은 그럼 디레버리징 한 사람들만의 손해인 거잖아요, 결국.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정부가 좀 직접적인 개입 자체는 뭐 생각보다 저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근데 뭐 당연히 이제 이것 때문에 나라가 뭐 흔들릴 정도다라고 하면 하겠지만, 뭐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개입 자체. 그리고 개입을 한다고 치더라도 뭐 사실 뭐 어차피 이게 달러 부채 이러가 지금 좀 결국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건데, 오늘 어떻게 위안화 부채는 좀 갚았거든요, 이자를. 근데 이제 달러 부채 쪽을 또 잘 막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뭐 현재 지금 부동산 디벨로퍼, 이제 개발하고 분양하는 회사를 이제 디벨로퍼라고 하는데요. 중국 GDP의 이제 대출 금액이 뭐 거의 한 50% 된다고 합니다. 49%고요. 전체 또 신용대출의 27%. 양 자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섣불리 뭐 사실 중국 정부도 이걸 뭐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규모도 워낙 커서 뭐 대마불사라는 건 있지만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인위적인 개입 자체는 뭐 쉽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일단 내용은 뭐 다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고, 결국 이제 여기 리포트에도 나와 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하이난그룹 디폴트 나던 때랑 비슷한데, 뭐 결국 그냥 어떤 방식으로 이제 디폴트가 나냐의 문제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때 근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계속 노이즈는 중국 쪽은 날 수밖에 없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뭐 이 헝다 그룹이 무너진다고 중국이 무너지는 건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헝다가 무너진다고 중국이 무너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헝다가 이제 중국 디벨로퍼에서 지금 2등을 하는 기업인데 2등 기업이 무너질 정도까지 지금 이미 부동산 시장이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를 이끌었던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인데, 그 중국 경제를 이끌던 부동산 시장이 점점 이제 쇠퇴의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봤을 때 중국 경제가 온전하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을까, 연착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점점 이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뭐 저는 뭐 개별 기업 자체가 뭐 사실 뭐 파산을 하고 안 하고가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지 않나. 뭐 당연히 뭐 파산하면 영향은 더 받겠지만, 뭐 그거보다는 지금 전반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중국 쪽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계속해서 중국 쪽은 제가 M1 나누기 M2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 파랑 색깔 선인데요. 낮을 때 그냥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쓸 돈이 없다. 뭐 정확한 표현은 쓸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2015년 중반부에 거의 저점 칠 때 이렇게 증시 급락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지금 그 정도 레벨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IMF 때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이제 2008년도 금융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저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중국발로 이번에는 좀 노이즈가 계속해서 날 거다라고 좀 작년 연말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뭐 사실 계속 이슈가 터지고 있죠. 뭐 규제 부분도 있고 지금 뭐 헝다가 이제 날라가니 많이 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좀 계속해서 저는 좀 노이즈는 뭐 이번에 헝다가 뭐 해결이 잘 된다 하더라도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일단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드갭이고요.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치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수치입니다.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7년 이후로는 지금이 상당히 그래도 고평가인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조금 이제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고평가까지는 아닌데, 실제 금리나 금리가 매우 낮은 걸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다 라고 보여지고요. S&P랑 이제 코스닥이랑 같이 돼 있는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뭐 비슷하게 가다가 미국 쪽이 지금은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더 있다. 아무래도 이는 이제 패권 전쟁 할 때 1위국이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패권 전쟁이 결국 중국이 몰락을 하면 끝이 나겠죠. 그 바로 직전쯤에
미국이 저는 생각보다 좀 크게 빠질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미일 전쟁 때 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갈 확률이 좀 높지 않나? 밸류에이션 상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국내나 미국이나 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형이고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게 아니라 이 수치는 이제 나눈 수치입니다.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이고요. 뭐 충분히 계속해서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세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점점 있어 보이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점점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더욱더 있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구 추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장구 같은 경우에는 25조, 한 4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거의 뭐 사상 최고치 수준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대량 자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신용장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 생각을 하고, 신용장고 증감 속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질 때가 항상 증시가 조정을 보였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는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 M2 대비로 해서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2018년 고점 부근까지 닿았다가 빠지고 있어서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 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뭐 2018년 고점 치고 빠지고 있어서 뭐 마찬가지의 모양새입니다. S&P 같은 경우도 뭐 닷컴 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이고요.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 뭐 매크로 지표들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뭐 한국 전년 수출액 전년 동기비나 뭐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뭐 ISM 비제조업 지수 모두 다 이제 사실 피크아웃은 YOY 전년 대비로는 쳤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다만 뭐 수출액도 그렇고 절대 금액 자체는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간 한국 수출액으로 조금 이제 시가총액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이제 월간 한국 수출액을 나눈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 36배 정도가 이제 밸류에이션 딱 고점을 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36배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제 높을수록 고평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S&P랑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이제 나눈 글로벌 GDP로 이제 나눈 이 지표도 높을수록 고평가인데, 뭐 과거 이제 고점들을 다 넘어버렸기 때문에 S&P도 마찬가지고요.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200일 이동 평균선은 넘지는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장기 추세는 위험 선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중기 추세도 아직까지는 120 이동 평균선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위험 선호. 다만 이제 50 이동 평균선도 아직은 넘진 않고 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재차 반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뭐 조금 주의 정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뭐 S&P, 나스닥 차트들 보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을 한번 일단 먼저 보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추석에 더 많이 진행됐던 부분도 있고, 뭐 그것보다는 좀 파동 매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미국 쪽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코로나 이제 저점 이후로 엘리어트 파동상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마지막 5파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여기가 뭐 5파는 뭐 사실 조금 애매해서 나머지 5파 설명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 결국 지금 이제 일목균형표 뭐 개선이나 여러가지 뭐 이평선들로 봤을 때 딱 구름대 부근에서, 구름대랑 이제 120 이동평균선이죠. 여기를 딱 딛고 일단 지금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뭐 거의 이제 기준선 부근까지 이제 와 있고요. 26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됐다가 뭐 이제 호전돼서 뭐 추세가 아주 매우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기준선 밑에 있지만 뭐 구름대 위에도 있긴 하고요. MACD나 뭐 RSI도 과매도 구간까지 왔다가 이제 매수 시그널이어서 아주 나쁜 것까지는 아닌데, 일단 뭐 제가 이제 미국을 먼저 얘기를 했었던 게, 한
한 60분 봉 정도로 봤을 때 이제 여기가 만약에 그냥 5파 고점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를 1, 뭐 여기를 2, 여기를 3, 4로 보기에는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제 여기 잠시만요.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1, 2, 3, 4, 5로 보려고 한다고 치면은 지금 간당간당한데, 이 부근 이제 저가인 4425.5를 넘냐 마냐가 일단 1차적인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뭐 외국 쪽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있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기를 이제 그냥 4로 보고 여기가 그냥 ABC로 조정을 받고 그냥 5로 올라간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저는 조금 내려간다 한 표긴 한데, 올라간다라는 의견으로 봤을 때는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갔다가 뭐 결국 내려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 올라가는 걸 감안해도 너무 이제 이제 약간 리스크 테이킹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 거기 마지막 일부분이 또 깨진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그냥 1, 2, 3, 4, 5로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여기가 그냥 1, 2, 여기가 아니면 3의 1이고 여기가 지금 3의 2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어차피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파동의 초기 단계여서 뭐 정확하게 읽히진 않겠지만 하락에서도 초기 단계고요. 50일 이동평균선을 꽤나 이렇게 오랫동안 뚫었던 게 지금 처음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이후로 여기 부분 뭐 살짝 있는데, 뭐 지금 이때부터 랠리를 한 이후로는 또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앞에 파동은 다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 딱 전환선, 기준선, 52동 평선 다 모여있는 구간까지 왔거든요. 충분히 위든 밑이든 좀 튈 수 있어서 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이제 26일 프랭스팬은 호전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로 봤을 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도 이제 여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1, 2, 3, 4, 저는 여기가 5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그럼 여기가 이제 A파고 여기가 B파고 여기가 이제 C파다 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 그럼 여기를 또 5파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가 5파라고 하면 여기가 그냥 A, B, C로 A고 여기가 지금 B고 C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더 올라갈 가능성을 뭐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A, B, C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가 제가 그냥 기존에 생각하던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좀 중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뭐 차트도 그렇고 좀 하방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조심해서는 나쁠 게 없는 구간이다. 뭐 이미 뭐 사실 거의 귀까지는 왔다. 이제 사실 어깨를 넘어서 귀까지는 왔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계속 이 200일 이동평균선, 이 빨간 선에서 좀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이번에도 딱 그 부분까지 왔습니다. 딱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지지를 잘 해줄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뚫어 버릴지도 이제 내일 움직임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뭐 다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구름대 하회하고 있고 26일, 9일 다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추세는 좋지 않아서 저는 뭐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나 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26일 프랭스팬 뭐 아직 이제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를 이렇게 따라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호전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내려가면서 일단 구름대 밑으로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구름대 밑으로 아예 내려갈지 아니면 이제 구름대 위로 다시 이제 벗기면서 좀 상승을 할지를 봐야 되겠으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나. 뭐 사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그건 그냥 내 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제 FOMC 결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조심해서 나쁠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아닌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나름 시초가에는 좀 높게 상승을 했었고요. 고가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결국 좀 하락폭이 많이 감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변동성이 크게는 줄진 않았습니다. 한 8% 정도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고요. 뭐 변동성이 이제 구름대 사실 상단도 이미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는 계속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계속 타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계속해서 좀 있지 않나 생각은 들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이제 기준 전환선은 넘어서고 기준선도 넘고 뭐 다 호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추세상은 큰 문제는 없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은 폐장이긴 했습니다만, 휴장이긴 했습니다만, 일단 뭐 아직까지는 기준선 위여서 뭐 크게 추세상은 문제 없는데, 뭐 MACD나 이제 RSI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 시그널 나고 있어서 뭐 언제든 뭐 한 기준선까지는 좀 빠져도 이게 이상하진 않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지금 3일 연속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A, B, C로밖에 볼 수 없긴 하거든요. 이게 1, 2, 3, 4, 5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차라리 여기 이제 고가인 423, 4213을 아예 넘어버린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무조건 B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B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그냥 A, B거나 C거나 아니면 이제 1, 2, 3, 4, 5는 물을 건너갔고요. 아니면 여기가 1, 2, 3의 1, 3의 2인데 3의 2라면 여기 이제 4213.76이 넘어가지 않으면 뭐 일단 그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그냥 여기가 4고 여기가 이제 5일 가능성도 뭐 배제는 할 수 없는데, 일단 뭐 그 부분은 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결국 좀 하루 이틀 내 움직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뭐 1% 상승은 있었습니다만, 뭐 일단 여전히 아직까지는 추세는 다 꺾여 있기 때문에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해종합 같은 경우에는 딱 기준선까지 빠졌었다가 기준선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일단 뭐 추세상 여기도 크게는 문제가 없지만 뭐 전 중국은 좀 계속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등을 하고 있죠. 요즘에 오늘은 지금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딱 여기 이제 구름대 상단을 지지를 해서 올라가 주느냐 아니면 뚫리냐였는데 딱 뚫고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이 볼린저 밴드를 타고 이제 올라갈지 말지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좀 올랐다가 뭐 결국 그냥 소폭 보합 정도에서 마감을 했고요. 다만 뭐 아직까지는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추세상은 문제가 없지만 조금 이제 긴 꼬리의 음봉이어서 뭐 차트 자체가 지금 엄청 좋다라고 보여지지는 일단 뭐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름대 넘기고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추세상에 전혀 이제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금리가 사실 이제 마이너스 0.96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점점 계속해서 좀 중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금리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다음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2.1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아직까지는 보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물도 이제 사실 계속해서 그래도 이 채널 안에서 있는데 뭐 구름대 이제 위로 넘기면 점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뭐 거의 51 이동 평균선 살짝 뚫렸다가 이제 기준선 부근에서 이제 좀 마감이 됐었고요. 뭐 일단 기준선 부근에서 딱 왔기 때문에 이제 내일 좀 반등을 할지 말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반등을 해주냐 아니면 못해도 좀 구름대에서 좀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서 좀 반등을 할지 일단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21,0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저는 한 68,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주주 환원 정책을 얼마나 잘 하느냐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오늘 한 0.4% 정도 이제 상승이 있었고요. 뭐 아직까지는 다 역전이 돼 있어서 추세 자체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이제 같은 업종의 DB손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3.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최고가 기록을 했었고요.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기는 추세상은 뭐 전혀 이상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 연수까지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저평가, 이제 낮을수록 고평가인데요. 뭐 충분히 높은 구간이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DB손해보험이 현대해상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싼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또 이제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자본 적정성이 이제 RBC가 조금 더 높아서 배당을 안 줄일 가능성이 현대해상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T 살펴보면은 뭐 KT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소폭 하락을 했었고요. 아직까지는 뭐 차트가 다 역전돼 있어서 지금은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볼린저 밴드도 상당히 이제 모여 있어서 뭐 곧 위든 밑이든 저는 좀 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KT 현재 주가 32,5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한 224% 정도 이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일단 뭐 오늘 뭐 나름 하락이 있었습니다. 크게 한 5%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일단 뭐 구름대 위고 뭐 나머지 일단 뭐 다 호전돼 있어서 일단 뭐 차트상은 뭐 크게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냥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 그냥 이제 딱 손절 라인을 정해놓으면 될 것 같거든요. 뭐 결국 구름대로 하시던지 뭐 전환선이던지 기준선이던지 뭐 아니면 120 이동평균선이던지 뭔가 이제 선을 하나 정해놓고 딱 거기를 그냥 깨지면 뭐 미련 없이 매도하고 뭐 재차 이제 거기를 뚫리면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차트상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 만약에 이제 하락이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가 A, B, C가 되는 거겠죠. 그럴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뭐 아직 그런지 아닌지까지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효성화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4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98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44%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DLE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소폭 상승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구름대를 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일단 26일 후행 스팬은 뭐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구름대를 좀 넘는 거를 전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LNC 같은 현재 주가 한 14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좀 한 37만원 정도까지 저는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LG전자 같은 경우 현재 주가 14만원 정도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냥 한 67% 정도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제당 이제 살펴보면은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뭐 다 역전돼 있어서 일단 뭐 지금 당장 뭐 진입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뭐 조금 최소한 일단 기준선이라도 뚫리는 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위로 현재 뭐 한 43만원 정도 되고 주가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한 69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구름대를 계속 넘지는 못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좀 구름대 그냥 상단 넘어갈 때까지 그냥 지켜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나을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일단 26일 프랭스팬은 조금 호전이 되어 있고요. GS 같은 경우 현재 주가 42,000원 정도고 뭐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137% 정도 전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 이제 목요일 종목들 살펴보면 뭐 LG화학, 포스코, 한국금융주주, 테슬라 살펴보면 LG화학부터 살펴보면은 현재 주가 한 76만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뭐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그냥 지금 거의 적정한 수준이다. 뭐 지주사 할인을 안 한다 라는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지금이 거의 적정 수준이다 라고는 절대가치 평가로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일단 지금 기대 수익률이 뭐 엄청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엄청 비싸지도 않고 엄청 싸지도 않은 뭐 그 정도 이제 단계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LG화학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GM하고 이제 다시 한다라고 나오면서 뭐 좀 오늘 많이 상승을 했고요. 한 8% 정도 상승은 했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차트도 다 역전이 되어 있고 전환선 상회하는 걸 제외하고는 일단 뭐 저는 좀 반등을 하더라도 좀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라고는 뭐 일단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직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3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149%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엄청나게 싼 건 아니지만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편이다 라고는 뭐 포스코는 보여지고요. 일단 뭐 차트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뭐 나름 많이 하락을 했었죠. 아무래도 중국 쪽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지금 당장은 일단 구름대 거의 밑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좀 구름대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뭐 굳이 뭐 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냥 오늘 딱 내려올 때 팔 수 있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뚫릴지 일단 위로 뚫릴지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지주 살펴보면은 한국금융지주도 꽤나 조정을 받으면서 뭐 사실 기대 수익률로는 지금 그래도 이제 싼 편이다 라고는 볼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뭐 차트상으로는 뭐 아직까지 다 역전됐고 여전히 하방 추세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먼저 매수를 할 필요는 뭐 전혀 없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차트 한번 살펴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은 뭐 추세는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결국 저는 그냥 여기가 이제 A, B, C 정도로 이제 빠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선을 딱 하나 정해놓고 딱 정한 그 기준선을 딱 깨진다라고 하면은 뭐 그때 이제 매도하는 방식으로 들고 계시다면 좀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유동성 데이터 좀 업데이트된 거 좀 살펴보면은 일단 뭐 지급준비금부터 살펴보면 뭐 지급준비금 뭐 계속해서 연방준비은행이 양적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지급준비금은 이제 통장 안에 쌓여있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개인들이든 기관들이든 누구든 이제 통장에 이제 돈을 그냥 쌓아놓은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적 완화 이후로 충분히 이제 좀 급격하게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고 미 재무불방 개정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뭐 디폴트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연방준비은행 이제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적 완화하면서 이제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부채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보라 색깔이 이제 리버스 레포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었던 이 리버스 레포를 원래 안 운용을 했었으면은
이만큼은 이제 자산을 축소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역으로 좀 리버스 레포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부채를 조금 부스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대율 자체는 조금 올라가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유동성 데이터 자체가 뭐 크게 업데이트 크게 된 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시면은 이제 뭐 M1이나 M2 결국 지금 통화량이 그냥 증가를 해서 증시가 올라갔던 것이잖아요. 이제 여기 실질금리를 보시면은 뭐 계속 이제 비슷한 얘기지만 실질금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였던 시절이 이제 2013년 5월 이제 테이퍼링 발표를 하기 직전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발표를 하니까 실질금리 1%까지 이제 가게 되고요. 현재도 이제 마이너스 1.2 정도에서 지금 0.96까지는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충분히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라고는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실질금리가 플러스 구간까지 튀면 뭐 증시가 좀 꽤나 크게 조정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후에는 뭐 좀 반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에 이 연방준비은행이 쌓아놓은 이 부채랑 잠옷 결국 뭐 같은 거울 같은 측면이죠. 한쪽이 이제 내려가는 순간 즉 이제 부채가 내려가야 되겠죠. 이제 부채가 이렇게 줄어드는 만큼 자산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부채가 줄어든다는 말 자체가 지급준비금이 이제 세상에 풀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저는 인플레이션은 뭐 예측이 아니라 충분히 지급준비금이 풀리면 강하게 올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해서 뭐 사실 좀 금리 인상 수혜주를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이 금리 인상은 이제 기준금리보다도 결국에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를 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국고채 10년 금리가 상승할 때 좀 유리한 것들을 좀 종목이든 아니면 산업군이든 뭐 리츠든 부동산이든 뭐 아니면 뭐 금이든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오늘 드릴 말씀은 거의 드린 것 같고요. 뭐 결국 이제 내일 또 중요하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깨냐 밑으로 깨냐인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쪽도 그렇고 방향성은 조금 확실하지 않아서 조금 여기가 이제 A, B, C일지 아니면 1, 2, 3, 4, 5일지를 조금 더 지켜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